안녕하세요. 조선센터입니다. 오늘이 21일이네요. 8월 21일 6시 19분. 오랜만에 또 올리는 영상이네요. 가급적이면 데일리로 하는 어떤 리포트식으로 올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리소스가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어제 나 올해처럼 이렇게 그죠? 더운 날씨 와 상상을 초월해. 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두 개 브랜드. 옛날에는 크라운빵이라고 2013년도, 12년도, 11년도, 10년도 이쯤에 있다가 그 크라운 베이커리가 없어졌고, 그죠? 그거를 파리바게트 쪽에서 흡수했나, 피사 쪽에서, 브레질에서 흡수했나 모르겠는데, 그때 3사가 이렇게 경합을 벌였고, 크라운 베이커리는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이렇게 지지를 받는 소비자층도 있었는데 좀 빵이 다채롭지 않고 너무 좀 방만했어. 그랬던 기억이 나. 반면에 이런 뚜레쥬르가 그때 막 한참 2000년 초반에 우리들을 즐겁게 했죠. 그 이후에 파리바게트라는 이제 빵집이 있었고, 파리바게트가 강남역에도 당시에 그 80년대, 90년대 크게 있어. 거기서 사람들 만나고 그랬던 빵집이었던 어느 순간 막 엄청나게 커버렸던, 맞죠? 그죠? 우리 강남역에서 뭐 좀 만나자 그러면 빠바, 그땐 빠바라고 안 했고 파리바게트, 거기서 참 많이 만나는데 극장 앞에 하고 파리바게트. 80년대는 그랬어. 80년대 90년대는 어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홍차를 좋아해가지고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금 제가 파리바게트 빵을 뚜레쥬르 빵을 좀 먹고 있어요. 뚜레쥬르 빵하고 파리바게트 빵이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먹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 에이전트 쪽 자기들이 컨텐츠를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난 개인적으로 뚜레쥬르가 맛있어. 예전에 강동역 쪽에 뚜레쥬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참 맛있게 먹었고, 지금은 파리바게트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뚜레쥬르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은 베이커리 하시는 분들이 설탕을 좀 이렇게 잘못 배합을 했는지 막 서걱서걱 거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았고,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러 그렇게 식감을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모비딕이라는 오늘 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요. 모비딕이라는 그 서적이 있어요. 약간 설명을 하자면 1851년에 미국에서 출판이 됐고, 허먼 멜빌이라고 해서 그런 작가가 있고, 이제 거의 다 68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에 몇 번 도전을 하려다가 그 실패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처음에 어떤 지역에서 주인공이 약간 그 이름 자체가 유대인 비슷한 이름을 느낌이 나는 이슈마엘이라는 주인공이 젊은 친구인데 약간 세상을 관조하는 듯한, 그리고 마치 구도자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피조물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 한 인간이 무모하게 쫓아야 되는 어떤 인생과, 그리고 정확히 자기 인생을 뚜렷하게 살고 있는 어떤 스탠스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어떤 미신에 빠진 사람 등의 여러 인간 구도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경업에 대한 좀 경외감이 좀 있고,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들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자체가 좀 끈기가 필요해. 그걸 보려면 처음에 식인종하고 어떤 한 지역에서 작살잡이죠. 1등 하계사의 스타벅에 나중에 파트너가 되는 퀵해그라는 야만인이라고. 자기네들 기준으로 야만인이지. 훌륭한 작살잡이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침대에서 누워서 자면서 이루어진 에피소드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뭐 지루한 얘기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책을 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아주 지루한 고래에 대한 종류, 그죠? 그리고 향유 한 특정 고래에 대한 뭐 이런 해부도 비슷한 지루한 설명 등이 일반 독자들을 좀 접근하기가 힘들게 만들더라고. 대서양을 지나서 동쪽에 있는 어떤 항구에서 대서양을 지나서 말이죠,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쭉 갑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지나서 인도 쪽을 지나서 말레이 반도 쪽을 이렇게 쭉 지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순다 해역 쪽, 말레이 반도를 지나서 말레이 반도에서 일본 쪽으로 가고, 일본 쪽에서 다시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에서 다시 미국 서부 쪽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거기서 이제
스포를 하자면 난파를 당해. 그러니까 모비딕에 대한 결말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슈마엘이 결국은 백경 하얀고래 백경과의 싸움에 사투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실종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그리고 에이어브라고 하는 에이어브 선장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다리 하나를 읽죠. 다리 하나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책을 보면서 공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책을 보면서 어떤 특정인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면 죽던가 다치던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큰 피해를 입고 뭐 고생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벌이잖아요. 에이오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뜬모를 이 대양에서 그 경류라고 하는 그 향유고래나 흰수염고래나 참고래 등이 갖고 있는 당시 19세기에는 가로등 불빛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양의 그 기름 등을 고래 기름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천연 고래를 잡아서 고래 사체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미국, 유럽 등의 길거리나 가정에 쓰이는 고급 등유로 썼단 말이에요. 그게 흰수염 고래든 참고래든 아주 고급으로 치는 고래도 여기서 주요 나오는 이제 향유고래라는 경유, 그 뇌 쪽에서 나오는 경뇌유, 아주 향기롭고 최고급의 기름이지. 그걸 찾고 쫓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자들이 4년간의 긴 여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4년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리게 이 책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슈마엘 말고 에이어브 선장 같은 경우는 어떤 한 동물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배 자체를 1등, 2등, 3등 항해사들과 함께 쭉 항해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막판에 와서 일본 쪽에, 그러니까 그 말레이 반도에서 일본 넘어가는 그 지점에서 이제 어떤 영국 배를 만나서 영국 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에이어브 선장, 그게 책에 한 4분의 3 정도 지난 다음에 에이어브 선장이 나타나요. 재밌게도 본격적으로. 가끔씩 에이어브 선장이 뭐 왔다 갔다 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에이어브 선장은 거의 막판에 등장을 해요. 그 일본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그 즈음해서 본격적으로 에이어브 선장이 나타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들을 가감없이 거기에는 이제 무서불이잖아요. 선장이 가지고 있는 공해상에서의 책임이라는 게. 스타벅이라는 1등 항해사가 있어요. 뭐 스타벅, 스터브,
그리고 뭐 클레멘탈인가 이렇게 세 명의 항해사 등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스타벅과 스터브라는 항해사, 그리고 키케그라는 작살잡이, 1등 작살잡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스타벅 그러면은 왜 지금 현재 글로벌한 오우 18 큰일 날 뻔했다. 오, 스타벅이라고 하는, 와, 오토바이 뒤에 스타벅이라고 하고 하는 있잖아요. 1등 항해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전 세계 글로벌한 카페에서 지금 이름이 좀 부각되고 있는 커피숍이 뭐가 있을까요? 스타벅스 말고 또 뭐 있나요? 투썸 커피나 이런 거는 로컬 브랜드잖아, 우리나라에. 이디야. 해외 브랜드의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거기서 나와 있는 스타벅 1등 항해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채용이 됐다라는 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래잖아요. 카페 이름. 소설에 있는 어떠한 인물을 채용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쭉 이제 보는 거지. 근데 많은 내용을 지면에 할애되지는 않아, 사실. 모비딕에서, 자, 아시면 이 소설은 이슈마엘과 퀴케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내용이고, 그리고 이슈마엘이라는 그 막내 항해사가 아니라 막내 선원이 그려가는 어떤 소설이잖아요. 그 고래에 대한 풍부한 지식, 바다의 그 배에 대한 지식들이 주로 이 책의 거의 반 이상을 그려진 것 같아요. 어떤 인물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인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구조는 굉장히 재밌어. 가끔씩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스타벅과 1등 항해사가 그 선적 맨 밑에서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보고를 받고 스타벅이 에이허브한테 가잖아요. 근데 에이허브는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 모비딕에 대한 이제 곧 출연하는 지역에 태평양 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서 글로 가자고 그러는데, 스타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듣기로는 개인의 원한을 뭐 이런 이번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담고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선장은 우리의 보스이기 때문에, 그죠? 마땅히 따라야 되겠으나, 에이허브 선장님은 에이허브 선장 때문에 망할 것이다. 에이허브 선장은 에이허브 선장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스타벅이는. 1등 항해사는 정확히 현재 놓여있는 어떤 난제에 대한 해법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에이허브와 스타벅과의 설전이 벌어지잖아. 많은 사람들이 4년 동안의 항해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귀하의 원한을 풀기 위한 내용, 그것 때문만에 이 항해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투자했고, 작은 투자에서 더 큰 투자까지, 고래 기름을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말이지. 바닥에는 지금 기름이 넘쳐 흘러서 어딘가에서 지금 새고 있는데,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야. 과거에 해외에 나가서 이런 출장을 가다 보면 그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더가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어떤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타 부서의 리더를 음해한다든가,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때문에 모든 조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요. 좋지 않은 결과를 냈죠. 대만에 있을 때도 어떤 친구가 신발 한 짝을 잊어먹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억울했던 거야, 자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지. 근데 이제, 프로젝트 지나가다가 셋업 인원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갖고, 신발 인형한 게 원한을 삼아갖고, 우리 그 오다를 준 사람한테 막 영어로, 욕을 좀 하고 장난을 친 것이 보고가 돼가지고, 되게 보직이 안 좋더라고. 그런 게 이제 투영이 되는 거지. 스타벅은 그런 부분을 경고를 한 거지. 자기 상관이지만. 스타벅은 A여부는 A여부를 경계해야만 합니다라고 하면서 나오고. 그 얘기, 그런 어떤 촌철살인의 얘기를 A여부는 선장답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배를 동해상에다 멈추고 선미에 있는 바닥에 있는 기름들 중에 일부 어떤 게 깨졌는지를 확인하라고 전부 얘기합니다. 그런 스타벅의 어떤 공무, 그런 게 대단히 좀 인상적이었죠. 살면서 그런 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브라는 또 걸출한 2등항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칠더라고. 어떤 흑인 항해 선박 요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합니다. 일을 진행하고 좀 잔인할 정도로 인종차별에 대한 부분도 좀 눈에 거슬리긴 했으나, 그런 부분보다는 내가 인상 깊었던 건 핍이라는 흑인 조그만 꼬마 소년이 있었는데, 이 핍이라는 소년이 공해상에서 고래를 쫓기 위해서 사람이 없어가지고 대체인으로 막내가 이제 보트에 타고 이제 그 위험한. 근데 그 고래가 보트를 들이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트에서 붕 뛰어내린 거야. 그때 이제 밧줄이 몸에 감겨가지고 고래와 끌려다니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는데, 그 밧줄을 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고래는 끌려가고, 핍은 목숨을 구하겠지. 남북전쟁이 있기 바로 직전이에요. 핍은 그냥 노예일 뿐이야, 노예. 근데 작가는 핍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좀 쓰긴 했어. 소년이지만 굉장히 영민하지만, 노예에서 이제 끌려왔으니까 배에서 잡일을 하는 건데, 스터브가 그를 살려주잖아. 바다에서 끌려갔으나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밧줄을 끊어서 고래는 놓치고 그를 아주 근엄하게 꾸짖죠. 업무적으로. 배에서는
보트에서는 절대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보트에 바짝 붙어 있으라는 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난 널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거야. 도울 일이 있거든. 라는 말을 했는데, 두 번째 승선을 또 핍은 하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핍이 또 빠져, 보트에서. 근데 스터브는 자신이 한 말을 조직에서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야멸차게 그를 구하지를 않아요. 본인이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은 구할 수 있도록 한 여지는 남겨둬. 두 보트가 핍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은 만들어지는데, 그때 마침 고래가 출현을 하고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안타깝게도 핍은 쭉 멀리 떠나가 버려. 거의 죽음 직전이었지. 그때 핍이라는 소녀는 운이 좋게도 또 다른 선박에서 구출이 되고, 스터브는 그를 또다시 보게 되지만, 그 소녀는 이제 정신을 잃고, 이후에 정신을 잃게 돼요. 일종의 그 뭡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병이 걸리는 거지. 이제 선상에서만 이렇게 계속 할 일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지. 그런 자가 됩니다. 스터브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복잡하게 아주 그려내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뭐, 한 명은 뭐 3등 항해사가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저기 하고, 이렇게 항해사를 통한 어떤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나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데 20년 이상을 도전을 했다가 이번에 재도전 끝에 이루어진 완독일 것 같아. 완독에 대한 의미보다는 책이 갖고 있는 아주 인문학적인 내용과, 그러니까 작가 허먼 머빌 같은 경우는 인문학적인 지식이 꽤 높았나 봐. 과거 고대에 있는 뭐 바빌로니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있는 위인이라든가 신화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함으로써 책이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어떻게 보면 매끄럽게 이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1851년에 출판이 됐고, 지금 근 200여 년간, 그죠? 1851년이니까 150년, 160년, 170년 정도 지금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책이 주는 어떤 그 공감대를 꼭 느껴보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는 책이라는 평가들 때문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소설의 속에 있는 그 큰 지면의 할애 등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지면의 할애. 전문성을 고가하기 위한 고래들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책을 읽는데 상당히 좀 집중력을 잃게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당시에 쓰여졌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각 주인공에 대한 그 아이콘들이 현재까지도 21세기까지도
많은 소설의 모티브가 되고, 특히 에이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년시절에 봤던 보물섬이라든가 이런 소설 중에 어드벤처 소설에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이해를 해야지 그 이후에 있는 배경이라든가 메타포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재미는 없었으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취지가 있었다는 생각 때문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서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취지였긴 하나 진행에 클리어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그 엉성한 제 인생의 담벼락에서 그 엉성함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그 흐릿하게 보여졌던 추상적인 세상에 대한 실체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뭉뚱거려서 실체에 있는 그 실체를 책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담벼락에 슥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서가에 대한 리뷰를 좀 마칠까 해요. 이번 주면은 좀 다 끝나가고 3대 영문 소설이라고 하는 몇 가지 소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공부해서 곁들여서 한번 읽어봤으면은 폭풍의 언덕인가? 폭풍의 언덕, 머비딕 영문 소설이 있더라고. 이 책의 반열에서 이렇게 거론된 책들을 한번 곁들여서 참고문헌 식으로 읽어봤으면 하네요. 긴 시간 얘기였고요. 네. 모비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시작하고요. 조선탄타였습니다.